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는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으로 가서 또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재미를 또 거기서 봤고요. 국내 시장은 항상 고상태, 정체돼 있는 상태였는데. 근데 또 우리 대표님 보면은 이렇게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참 많은 괴리감을 좀 느끼거든요. 어떤 게 더 좋은 시장이고 이왕이면 더 좋은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개인적 견해를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당연히 네. 정답은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와 한국 시장을 딱 단도직입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장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정보의 제한성은 당연히 미국 시장의 단점이겠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한국 기업 정보를 다트사이트에서 아무렇지 않게 한국말로 읽고 있고 한국의 뉴스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 분들 대다수는 그냥 알고 있는 종목 정도를 사는 거거든요. 네. 대다수가 아마존, 애플, 구글, 테슬라 뭐 요 정도에서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시가총액 100위 안에 종목들을 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종목들이 네임밸류 또는 그 종목들을 누군가가 평가한 것을 보고 사는 정도예요. 그래서 정보의 제한성은 분명히 있고요. 이제 반대로 가장 큰 장점이라면 탑다운으로 봤을 때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애석하고 슬프게도 한국 사람인데 애석하고 슬프게도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사실 연봉으로 보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쭉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우상향으로 쭉 가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융위기 이후에 뭐 한 12년까지 올랐다가 12년까지 올랐다가 차하정 장세로 올랐다가 뭐 한 12년부터 2017년에 뚫었으니까 한 거의 7, 8년 동안 박스권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에 투자했는 게 맞았냐 했을 때 탑다운으로 본다면 당연히 미국 시장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으로 본다면 미국 시장이 훨씬 큰 장점이 있고 종목 연구나 이 정보의 접근성으로 본다면 한국 시장이 맞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우리 대표님은 그 미국 시장에도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네, 미국 시장, 중국 시장 모두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도요? 네네. 그러면 그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에 투자하실 때 어떤 방식이나 원칙 이런 것과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의 방식과는 좀 차이가 있나요? 일단 아까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시가총액 당연히 큰 종목을 사겠죠. 미국 종목을 산다면. 미국은? 미국 종목을 산다면 적어도 시가총액 아마 대부분이 100위 안에 걸 다 샀을걸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 모르는 종목이니까. 그 모르는 종목을 연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매일매일 체크하기는 더욱더 힘들 테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종목을 산다면 우리나라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이 시가총액 100위 안에만 절대 사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정보의 접근성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미국 주식을 할 때는 그러니까 차이점이라면 투자에 대한 차이점이라면 미국 주식 할 때는 적어도 좀 우량한 종목, 시가총액이 큰 종목, 이름을 좀 아는 종목, 이런 종목 위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종목에 투자를 할 때는 조금 더 스몰캡에서도 수익이 난다라는 믿음을 갖고 좀 더 연구를 열심히 하면 좋고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크냐 작냐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가 변동성이거든요. 네. 시가총액 100조짜리가 1000조가 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1000억짜리가 1조가 되는 경우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우리가 주식 투자자의 꿈이라면 피터 린치가 책에서 그렇게 많이 말했던 10배를 말했는데 적어도 10배는 안 되더라도 5배 정도의 종목을 잡기 위해서라도 좀 스몰캡 연구를 잘하면 또 잡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스몰캡이라면 이제 보통 우리 코스닥 시장을 주로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죠? 일단은 뭐 엄밀히 말하면 시가총액이 한 1, 2천억 정도 되는 종목. 왜냐하면 1000억 미만은 짧게 치고 빠지는 뭐 테마성으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약간 부실한 종목들이 뭐 500억대는 워낙 많기 때문에 적어도 한 2천억 중심으로 있는 이런 종목 시가총액 정도가 우량하다면 성장성이 있고 우량한 종목이라면 뭐 1조까지 가는 종목들이 꽤 있으니까 2천억에서 1조 가는 종목들은 꽤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들 종목들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소는 약간 전통 기업들이 있고 코스닥에는 좀 성장 기업들 뭐 IT 기업들이나 4차 산업혁명 기업들이나 제약바이오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코스닥에 좀 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큰 틀에서는 이제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갖고 이제 분산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종목들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분석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 대표님이
크게 이야기하시는 게 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네네. 그 세 가지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답변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보는 가치 분석, 그리고 가격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한 차트 분석, 그리고 이제 재료 호재냐 악재냐를 분석하는 정보 분석. 저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말고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주가라는 건 주식의 가격이거든요. 네. 가격.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는 곳을 주식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주식 시장에서의 주식의 가격은 시장에서의 가격이니까 결국은 경제학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챕터인 수요 공급의 법칙을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의 법칙상 주식의 가격이 형성이 된다면 수요 공급은 무엇이냐? 주가에서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종목에 사람들이 매수 주문을 많이 넣고 어떤 종목에 사람들이 매도 주문을 많이 넣을지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가치투자 베이스인 분들은 재무제표가 아주 좋아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매수 주문을 넣을 거고요. 정보 매매자들, 스케줄 매매자들은 호재가 많은 종목들에 매수 주문을 넣을 거고요. 차티스트들은 차트가 좋은 종목에 매수 주문을 넣을 거고요. 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시는 분들은 매매 동향이 좋은 종목에 매수 주문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좋아하고 어떤 종목에 매수 주문을 넣을지를 예상해서 모든 걸 다 보자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제표, 차트, 재료 이렇게 세 가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그 차트를 우리가 뭐 분석하는 방법도 워낙 뭐 책도 뭐 수백 수천 권이잖아요. 그렇죠. 그 분석법도 뭐 복잡하고 좀 우리가 간단하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요소들만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기본적인 차트는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건 저는 이동평균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단기 이동평균선하고 장기 이동평균선이 있는데요. 이 평균값을 선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의 위에 있다면 5일 동안 오늘부터 직전 5일 거래한 사람의 주가 가격이 매수 가격이 20일 동안 평균 가격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요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평선을 볼 때는 중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의 배열이 중요하고요. 이 배열이 5일, 20일, 60일 이렇게 단기가 위에 있는 걸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평선 공부, 차트 공부의 핵심은 정배열을 살 것인가 역배열을 살 것인가예요. 저는 과감히 무조건 정배열 종목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정배열 종목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배열은 상승 추세고 역배열은 하락 추세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상승 추세에 올라타는 게 훨씬 수익 확률이 높습니다. 네. 다만 상승 추세에 올라타면 딱 한 번만 피하면 돼요. 하락 변곡점. 이 종목이 올라가고 있을 때 하락으로 꺾이는 점은 딱 점이거든요. 그 점만 피하면 돼요. 그럼 그 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나가야 알거든요. 그렇죠. 지나간 다음에 손절매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 타이밍,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매도의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니까 5일선이 21선을 뚫고 내려올 때가 하락 변곡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꼭 그렇게 이평선의 데드크로스만 하락 변곡점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결과적으로는 지나고 나서 알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역사적 신고가에서 꺾이면 그 역사적 신고가가 이제 하락 변곡점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점은 아무도 못 맞추는 거니까 네.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5일이 이평선을 꺾고 내려갈지 아니면 그 꼭지에서 뭐 한 1-20% 떨어졌을 때 팔지 매도점은 각자가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상승 추세에 올라탔다는 얘기는 적어도 대꼭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 파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런 궁금함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일단 상승추세 탔을 때 손절매는 언제 하는 거냐. 그렇죠. 또는 이익 실현일 수도 있죠. 네네. 올라간 다음에 팔면 이익 실현이죠. 언제 매도를 하느냐의 문제에서 결국은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매수한 이후로 최고점에서 한 20% 정도 조정받았을 때는 다시 전고점 돌파 못하고 하락 추세로 전환한 거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퍼센트를 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또는 이평선의 위치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일이 21평을 내려가거나 또는 21선이 61선을 내려가거나 이런 중요한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를 볼 수도 있고요. 또는 결국은 역회된 숄더 같은 경우에는 이 내려가는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는
왼쪽 어깨보다 더 낮아야 되거든요. 그럼 왼쪽 어깨의 넥라인을 깼을 때가 기술적 분석상은 사실은 정확한 매도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뭐 공부가 된 정도에 따라서 초보자분들은 퍼센트로 최고점에서 한 20% 빠지면 팔아야지. 그럼 내가 10,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파는 것보다 10,000원에 샀는데 쭉 기다렸더니 20,000원까지 갔어. 그래도 안 팔아. 근데 20,000원이 뭐 한 16,000원 되면 20% 하락한 거니까 그럼 나 그때 팔아야지. 이렇게 접근하면 너무 일찍 파는 우를 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도 그 예전에 이렇게 투자를 이제 그런 퍼센티지로 잡으실 때는 한 20%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셨나요? 그렇죠. 이제 초기에는 퍼센트가 가장 확실하니까. 왜냐면 우리가 매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사실 매수와 매도는 타이밍 잡는 건 똑같아요.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 말은 타이밍 잡는 건 똑같은데 네. 매도가 더 어렵죠. 아, 그 네. 어려운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매도를 다 어려워하는데 매수보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매수를 할 때는 돈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한단 말이죠. 네. 매수를 오늘 하나 일주일 있다 하나 내 1,000만 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많이 개입이 안 돼요. 그런데 매도를 할 때는 주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1,000만 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1,000만 원인데 내일은 1,2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 날은 900만 원이 되고 아주 그냥 사람이 미치는 거죠. 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컨트롤이 안 되는 분들은 비율법이 사실 가장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매수 주문 창에도 매도 주문 창에도 손절매 자동 기능이 있거든요. 웬만한 HTS는 다. 네. 그 손절매 기능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걸 이용하는 분들은 아마도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가장 좋은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걸 시도를 해봤는데 야, 내 마음 컨트롤이 안 되네. 네. 뭐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리, 뭐 주식 투자는 심리라는 말도 있는데 정말 그 말씀하신 20%가 떨어지면 대부분의 그 심리는 어떠냐면은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러니까 20%, 그 자꾸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 최고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못 팔고 손절을 못 하고 조금 더 오르면 혹은 다시 오를 거야라는 어떤 희망으로 더 버티다가 더 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하나 추천을 해 드린다면 네. 종목 선정을 정말 잘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종목을 갖고 있는 종목을 못 파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걸 팔면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 돈으로 무엇을 살지를 못 골랐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종목 선정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는 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종목씩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 보유 종목 중에 매도 타이밍이 나온 것 같아. 그럼 저거를 너무나 기쁘게 팔겠죠. 왜냐하면 사야 될 종목을 찾았으니까. 아, 그러겠네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서부터 종목을 잘 선정해야 되고, 그렇죠. 그 매도와 관련된 그 타이밍을 어느 순간에 정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 사는 순간 어느 순간에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미리 예측을 좀 하고 대응법을 좀 찾아놓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추가 드리자면 이제 이것도 역시 비율로 딱 정해놔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종목을 분산 투자하는 것처럼 타이밍도 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바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매수할 때도 한 번에 사는 것보단 적어도 한 3번에 사는 거. 또 매도할 때도 한 번에 파는 것보단 적어도 한 3번에 파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3번에 나눠서 사고 파는 그 기간 혹은 뭐 금액의 비중 이런 거를 어떻게 최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심플 이즈 베스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분할을 3분의 1씩 한다면 당연히 비중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언제 하느냐의 문제에서는 매수는 좀 더 간단한 게 매수는 사실은 내가 종목 선정을 한다라는 건 그 종목이 지금 이 순간 이 가격에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불안하니까 지금 3분의 1을 사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이 가격에서 좀 변동이 있는 변동의 폭을 정하거나 또는 날짜로 정하거나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내일 모레 사고 3일을 사거나 또는 지금 사고 오늘 종가에 사고 내일 아침 시가에 사거나 이렇게 미리 정해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네. 매일 사든지 아니면은 지금 산 가격에서 10% 오르면 사고 아니면 10% 떨어지면 사고 이렇게 이제 3번을 나눠서 사면 되고요. 팔 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 차트상으로 매도 타이밍에 근접했을 때 넥라인
아래 위 범위를 정하면 돼요. 그래서 넥라인 3분의 1 또는 그 위에서 3분의 1, 아래에서 3분의 1 이렇게 좀 범위를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되는 거는 뭐든지 이렇게 딱 원칙을 정해놓는 거 사든 팔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어느 하나의 방식을 본인이 선택해서 그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상황에 따라서 A를 했다가 B를 했다, C를 했다가 이게 섞이다 보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특히 초보 투자자의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원칙을 정해서 지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거죠. 근데 뭐 이미 성공하셨으니까 이런 방식, 그러니까 대표님은 이런 방식으로 그냥 쭉 투자를 해오신 거죠. 그렇죠. 제가 해온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렇게 하니까 우리 믿고 한번 따라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